북한의 꼬마 박사가 대한민국 카이스트에 입학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니 근데 꼬마 박사가 누구예요? 꼬마 박사 그러는데? 꼬마 박사. 꼬마 박사. 신기하죠? 네. 그 북한 노래하면은 우리 이만갑이 띄운 노래가 있습니다. 대홍당 감자가 있잖아요. 네, 대홍당 감자를 이을 최고의 노래가 하나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물둥물렁 검사 땡땡 감자 저기 살아있어요. 손님 사랑 속에 물에 눌러줘 아, 감자 감자 정말 좋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아까 얘가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대단해요. 한 번만 웃어주지. 그러니까. 먹다 잘해. 네. 너무 잘해. 보십시오. 나냐 나냐 고마워 이 노래. 술에 많아 이 세상 과학의 비밀문을 내가 모두 들키야 그랬더니 동문을 하는 나를 보고 욕심이 이게 나온 지 꽤 오래된 노래인데. 오래됐지. 날마다 내 가슴에 욕심이 고만하여 시즌을 한 거예요? 아, 요건 우리가 합작한 거죠. 깜짝이야. 나를 보고 욕심이 어린같이 아 이래서 꼬마 박사. 아 이게 나는야 꼬마 박사. 아, 이게 꼬마 박사가 이래 꼬마 박사예요? 어렵게 북한 동향 분석할 필요 없이 동요만 들어도 지금 북한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노래가 되게 좋은데요? 꼭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따라 불렀던 노래고 그래요? 북한 선전무처럼 어린애들이 크면 미사일 만드는 과학자가 될 테야 뭐 이런 주제의 노래. 희진 씨 노래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진짜 노래 많이 불렀는데. 나는야 진짜 그거. 자, 한번 해봐요, 진짜로. 나는야. 나는야 꼬마 박사 나는야 꼬마 박사 나나 자본주의물이 많이 들어던데.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많이 들었어. 많이 까먹었네요. 아니 동요만 들어봐도 김정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김정은 씨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시던데요. 아주 흐뭇합니다. 아니 그 깜짝이야. 앉아 있네. 미국을 지키는 어벤져스가 있다면 우리 꼬마 박사가 우리 북조선을 지키지 않을까.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내래 북에 가면 우리 주희한테도 박사 옷을 꼭 입혀주고 갔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셔서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수님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전공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한국 역사입니다. 한국 역사요. 그러나 그 거기 갔을 때 한국말 수준이 진짜 낮아요. 인사만 하고 그냥 한글 읽을 줄 아는 이 수준이었는데 주로 그냥 조선말 공부를 했습니다. 네. 랑코프 교수님이 이제 소련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게 조선 어문학과 김일성 종합대학에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북한에서 조선말, 우리나라 한글을 이제 배우고 우리말을 북한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한 풍이 다 빠지고 그러네요. 약간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보면 이제 검색어 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 순위를 찾아보면 최근에 사람들이 어떤 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 이 검색어가 이제 사라진 뒤에는 연관 검색어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맞네요.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연 뭘 가장 궁금해 할지 그 연관 검색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이, 재밌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창에 북한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나오는 연관을 보면요. 돼지. 북한 돼지. 돼지. 북한 돼지는 아마도 김태원 씨 때문에 나온 것 같고. 돼지가 나왔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미사일. 그리고 우주 발사체, 도발, 전쟁 순. 요 세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난 6월 15일 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잖아요. 그 사건 때 많이들 검색하신 것 같고 5월 31일 새벽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그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감이 또 한때 확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그런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연관 검색어에 미사일, 도발, 전쟁, 불바다 이런 게 나오면 북한의 대남 정책을 강경책으로 쓸 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관 검색어에 따라서도 북한이 우리에게 유화책을 쓰느냐 강경책을 쓰느냐가 나온 거죠. 아, 야 대박이다. 아니 김정은이 하면 북조선이고 북조선이 하면 이 김정은인데 아니 연관 검색에 내 이름이 빠져서 이거 아주 들어갔잖아요. 괜찮아. 오히려 밀리셨네요, 근데. 북한 되지. 저거에 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아주 기분이 나빠 죽겠어. 내 이름이 나와야지.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 리만갑을 더욱더 꼬박꼬박 나와야 되겠어. 그래서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이름이 나올 수 있죠. 뭐 김정은 장군 하지만 가짜 장군이잖아요. 우리 이만갑의 진짜 장군님. 진짜 장군. 우리가 뭔가 지식이 필요할 때 맞습니다. 예, 모시는 분입니다. 찐 소스타. 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셨다. 고성균 장군입니다. 네, 예비역 육군 소장 고성균 장군입니다. 장군입니다. 신 장군님. 제가 그동안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만갑 출연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김정은 때문에 자리 소환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을 만한 그런 또 이 도발을 또 했어요. 바로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 정찰 위성을 남쪽 서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쏘아 올린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오늘 오전 6시 29분 포착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크게 이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서울하고 이 연평도 서해안 일대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이에요. 그럼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생방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그 경보가 울려내는 바람에 정말 전쟁이 나는 건가. 그래서 그날 아침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아마 기억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계경보 문자를 받고 나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휴전국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 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균 장군님께서는 이제 군에 복무를 하셨고 또 그쪽에서 계속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받아들이시는 게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 예, 지난번 그 경계경보 문자는 사실은 저는 용인에 살다 보니까 직접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때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인지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제가 그 순간에 들었다 그러면은 생전에 또다시 경계경보를 듣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계경보를 처음 들었던 것은 이제 현역으로 이제 생활하던 시절에 이제 처음 들었고 그때는 당연히 전투 준비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전투 준비하러 갈 위치가 아니니까. 지금 장군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사건일 거예요. 우리 이만갑에서도 다뤘던 일이었는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에 실제로 경계 경보가 발령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 촬영된 거야? 어머. 이거 진짜 실제로 촬영된 거야? 아, 비행기 들고 왔어.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치어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분위기 저는 인상이 지금 그때 남아있어요. 신병을 올 때도 세네요. 보고 있습니다. 이 이웅평 대위 때는 비행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공군이 붙었대요.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어서 아무래도 파일럿들끼리 어떤 약속 같은 게 있는지 공격 의사가 없다는 걸 이제 밝히고 어머, 세상에. 포항의 의미를 보여주고 포항의 의미예요. 착륙했을 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 바로 그 항공관에서 나와서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웅평 씨가 귀순했을 때는 해안 소초정 할 때니까 기상이 이제 유선으로 전부 연락이 와갖고 자다가 바로 이제 일어나서 수리탄하고 실탄 들고 전원이 이제 해안 소초에 이제 투입이 됐었고 그 당시 진짜 그 진지에서는 아주 급박하게 그래 돌아갔거든요. 그때 이웅평 대위가 이제 몰고 온 전투기가 미그 19기예요. 근데 이웅평 대위가 이 미그 19기를 몰고 왔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첫 북한의 미그 19기를 생포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엄청난 보로금을 받아서 우유하게 샀다. 비행기 하나를 가져왔는데.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저희들은 전쟁 진짜 나는 줄 알았어요. 뭐 계속해서 사이렌 울려대고 뭐 그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전쟁 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바람에 저도 사실은 이제 중학생 때인데 야, 그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쯤만 돼도 벌써 이웅평 대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명한데 북한에서도 이웅평 대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웅평 대위라는 이름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어떤 비행사가 죄를 짓고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남쪽으로 올람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뭐 좋게는 안 살았다 이렇게 하겠지. 뭐 가서 뭐 그러겠지. 별말은 안 좋다고 항상 교육을 하죠.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잘 사실 몰랐죠. 근데 그분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비행기를 몰고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선례가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민간인들은 잘 모르고 저희 이모부들이 두 분이 공군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찌라시 같은 걸 들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조종사들에 대한 이런 족보 따지고 이런 거 좀 더 하고 그리고 출격을 앞둔 그 시점에는 그 비판과 욕을 거의 안 절대 합니다. 안 해. 왜냐하면 또 비행기 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갈까봐. 가버리면 안 그냥 되니까. 갈까봐. 예, 그래서 공개 투쟁이나 비판 이런 걸 거의 안 한다. 이웅평 대위가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어디서요? 우리나라에서. 연배가 비슷하고. 저는 3등서 기간을 할 때 이웅평 대위가 83년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로 지냈는데 근데 이제 대사관의 북한 외무성에서 공식 문서가 온 거는 치정 관계로 도망을 친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 사이라도 물어보기가 그렇잖아요. 너 치정 관계 때문에 왔다는데 그거 사실 얘기해줘야 돼. 얘기해주세요. 궁금하잖아. 사실이냐 그랬더니 나보고 연대장 부인하고 바람을 피웠다는데 내가 지금 20대인데 5, 60대 연대장 부인하고 내가 미쳤다고 바람을 피우겠냐. 오해가 있었구나. 연대장 진짜했나 보다. 덤태기를 잘 씌운다. 근데 어쨌든 대사관에서는 반박 성명을 냈다. 당신이 연대장 부인하고 바람이 나서 왔다고 그랬더니 미친 놈들이하고 욕을 먹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하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흥분하지 말고 왜 왔냐 도대체 그랬더니 강인덕 장관의 사회교육 방송에서 북한 노동당 간부들에게 그분 방송이 북한 간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걸 비행기 뜨면요. 북한이 이 사람이 라디오를 듣는지 모른대요. 저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 있으면 그 강인덕 장관이 방송을 뜨끈뜨끈해가지고 재미나니까 그 저녁마다 그걸 들어서 그거 듣고 왔는데 무슨 연대장 부인이야 이러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이야 그런 게 있었구나. 문화가 중요해요. 총보다 더 위력하다니까. 사실 이제 80년대 초반에 83년도에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도 굉장히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놀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40년 만에 이번에 바로 그 경기경보가 이제 발령이 됐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보로 인한 해프닝이었으니까 이제 뭐 가슴을 쓸어내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의 도발을 마냥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그 북한 도발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천리마일형 발사체에 사용된 부품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북한은 이제 군사 위성을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이면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습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방귀가 잦으면 뭐 똥 나온다. 아 명언이죠. 아 명언이죠. 그런 뭐 옛말이 있잖아요. 명언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미사일을 이렇게 자주 쏘다보면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사실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이 다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16년까지 개인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 억제력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금 ICBM 개발, 전술 핵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은 미국에 전례 없는 그 공갈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억제력 수단보다 공갈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 핵입니다. 전술 핵은 이것은 무엇일까? 그 힘이 약한 핵무기이다.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다. 역설적으로 힘이 약한 핵무기 만들기는 힘이 많은 핵무기 만들기보다 훨씬 어렵고 비싸요. 북한이 전술 핵 있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원천을 잡고 있는 사람과 어떤 장난감 물총을 잡고 싸우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핵 보유 이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거의 뭐 미사일에 미친 사람인 듯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는 미사일 발사가 8차례, 아버지 김정일 때는 28차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22년 기준으로 집권 후 11년간 총 147차례나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의 총합의 80% 이상을 김정은 시대 때 다 쏜 거죠. 마치 여름 바닷가 가면 연인들이 폭죽 쏘듯이 쏘지 말라고 해도 꼭 쏘잖아요. 거의 폭죽놀이 수준처럼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 이거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내 돈 내만 모르십니까? 응? 내 돈 주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쓴데 뭔 상관입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다 큰 뜻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게 우리 리만갑 동물들이라 해도 이 김정은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관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구나. 진짜 하나하나에 막 하다 보니까 잘 만들고 있어요. 저 디자인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드라마던데? 초대요. 드라마던데? 대물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 이야 세상에 드라마를 찍어 드라마를. 뮤직비디오 찍었어? 야.
신형이죠, 신형. 대박이다. 김정일 시대 때는 일단 핵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실험은 해야 되거든요. 핵 실험을 국제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성사시켜내는 데까지가 김정일의 과제였다고 봐요. 그건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핵을 만들었어. 근데 터트리면 나만 죽잖아. 그렇죠. 핵심적인 게 이제 상대방한테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다음 단계는 바로 운반체거든요. 그게 이제 미사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핵도 이게 전략핵이면 궁극적 무기거든. 내가 쓰면 저 상대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쏘는 순간 나도 죽는다는 각오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전략핵인데 네. 전술핵은 다르거든요. 전술핵은 그 피해 범위가 아주 국지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이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김정은 시대 때 하는 실험들은 되게 그 핵탄두 소형화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품종 소량화. 그래야 이게 멀리도 이제 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개발한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실행하는 단계가 김정은 단계고 최근에 이제 정찰 위성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핵을 사용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 네네네. 라는 그런 눈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화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나는 미국 본토를 칠 거다. 그래가지고 LA를 넘어서 뉴욕,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발전을 시키는 건데 굉장히 진심이에요. 정말 그 어떤 장난감을 줘도 김정은만큼 저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미사일은 정말 진심이고 내가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핵을 갖다 터뜨리면 남조선 해방쯤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이 ICBM 얘기하고 있는데요. ICBM이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이거를 개발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대기권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가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와요. 포무선을. 그래서 북한에서 ICBM을 쏘면은 기술상 우리나라에 못 와요, 이게요. 거리가 너무 짧죠. 거리가 너무 짧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이 ICBM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약간 수소방관했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유엔 제재나 지키십시오 했는데 최근에 그 미군 고위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했고 만약 발사 시에는 뉴욕까지 도달을 한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그려봤어요. 뭐냐. 북한이 전술핵을 전략핵이 아니라 조그만 전술핵을 일단 수도권에 터뜨려 우리나라 빵. 그런 다음에 ICBM을 뉴욕으로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때 이제 북한이 경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개입하면은 지금 우리 ICBM 뉴욕 겨냥하고 있다. 쏠 거다. 그러니까 개입하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봐봐요. 고민에 빠질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파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ICBM은 지금 뉴욕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LA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원해 줄까?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어찌됐거나 ICBM을 개발하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재앙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다가 진짜 핵을 쏘게 되면 사실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한데 아니 이게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어떤 실제 피해가 있을지 2004년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 한반도 핵전쟁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재현해 봤는데 정말 무섭거든요. 함께 보시죠. 우와. 서울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톤의 북한 핵 미사일이 투하된다며. 우와. 저 불기둥이야 그냥. 어머머 내가 닭불에 가루가 돼.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 건물, 차량, 사람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반경 4.5km 내의 광화문 채널A 건물부터 63빌딩, 서울역 등 주요 거점 건물 역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진짜 이거 어머머 내가 닭불에 가루가 돼. 이로 인한 1차 예상 사망자는 약 40만 명. 한 번에 한 방으로? 핵폭발 후에는 하늘로 솟구쳤던 수분과 먼지가 방사성 물질과 함께 떨어지며 지상을 오염시킵니다.
1차 핵 폭발에 이어 2차 방사능 피해까지 총 125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만일 살아남았다 해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국민들.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보신 영상이 끔찍하죠. 너무 근데 이 피해 규모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산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위력이 15킬로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과시한 핵 폭발 위력은 50킬로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50킬로톤의 핵을 투하한다면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아니 우리 남조선 장군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만약에 이 핵 미사일이 우리 남조선을 향해서 발사가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우리도 그 다 방법이 있는 거지. 아 정말요?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총 3단계로 이렇게 대응 시획을 갖고 있는데 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킬체인이라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선제 타격이라는 걸 해서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 예. 2단계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예. 우리가 선제 타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 그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테니까 입은 만큼 우리도 대량으로 응징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응징 보복을 하는데 주로 제일 먼저 응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군 수뇌부, 정권 수뇌부.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 또 여기 떨어뜨리면 어디 갈 만한 곳 다 지금 파악을 해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일명 이제 참수 작전이라 그러는 그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듣다 보니까 든든하네요. 마음이 편해지네. 핵발사를 사실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미리 알면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저쪽에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북한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이 이제 움직이는데 핵을 쏜다 그래 갖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발사대가 지하에 있다. 쏠려 그러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디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런 문제거든요. 프리엠티브라는 거거든요. 선제 공격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판단을 누가 내리냐는. 그래서 우리가 때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전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어 있지 않습니까? 방어도 못 막아요,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100% 막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미사일을 쏠 때 뭘 쓰냐? 데코이를 같이 쏘거든요.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그중에 9개는 가짜고 하나만 진짜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수를 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핵이다 그래도 이게 쓸 수 있게 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푸틴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썼다라고 하면 그 순간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없는 무기가 사실은 핵이에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맞아요. 못해. 저는 궁금한 게 만일 핵이 터진다면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파트 근처에 비상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경 안 쓰다가 이번에 사이렌 울리는 통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우리 아파트에도 지하에 방공 시설이 딱 표시가 돼 있어요. 민방위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평소에 알아둬야 돼요.
평소에 알아둬야지 사이렌 울릴 때 어디 가는 걸 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다수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써본 적이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이번에 그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지.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건 지하철이고 사실상 북한의 평양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옛날에 소련의 모스크바 지하철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기 5호선 타세요. 5호선이 제일 안전해요. 깊어요. 왜냐하면 또 지하철에는 뭐가 있냐면 그 자판기도 좀 있고 그 단독면도 있고 많은 그다음에 사람을- 화장실도 그죠. 있고 이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전쟁사 이렇게 보면요.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전쟁에서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장은 피할 수 있겠죠. 오늘은 피할 수 있겠지만 투대용이 가능한 전술핵들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사실은 핵이 터졌다라고 하면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이 전통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군사적 도발은 꾸준히 해왔어요. 근데 군사적 도발에도 전통이라는 걸 씁니까? 아니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약간 표현이 좀 낯선 북한 쪽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오늘 막방을 만드나 이걸 차장님. 근데 그 수많은 도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1968년도예요. 1968년도가 어떤 해였냐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슬슬슬 지기 시작한 그때거든요. 김일성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최계 최강인 미국도 지내 요때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군사 도발을 해볼까 하면서 도발을 일으키는데 바로 박정희 모가지 따르와 수다라는 말로 유명한 김신조 121 사태도 이때 일어나죠. (1968년 1월 21일) 밤 간결에는 수산이 같은 30,000명의 무장 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 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민심 전문 29명 사살. 아, 사살했구나. 부대 간첩 김친도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김친도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31명 임무는 저 박정희 놔야 될 임무, 저 박정희 놔야 될 임무. 아, 우리가 여기 모셨었어요. 예, 맞아요. 제호편 줬어. 목사님. 뭐야? 임무 자체가 지령을 줄 때 박정희 모가지 잘라고 그랬거든. 와, 처음에. 예. 이거는 직접 김일성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때 직접. 청와대 위대사관 육군본부 그다음에 KBS 방송국 남산에 있을 때요. 목표가. 그다음에 소빙고 이 5개 목표를 그때 이제 하기로 지령. 타격하는 게 목표가.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지 말라. 박정희 하나만 죽이라. 그래서 이거는 서른한 명. 죽으라. 이거는 살아온다는 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이 1, 2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규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족보위성, 지금으로 치면 뭐 북한 국방부죠. 정규군이 내려왔어요. 31명이 내려왔는데 개성을 넘자마자 5일 안에 그 자하문 초소라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바로 300m까지 앞에 왔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최규식 당시 이제 그 종로 경찰서장이 순국을 하시고 총격전을 벌였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군도 23명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7명 희생을 당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호해가 나왔거든요. 1968년도. 네. 남조선 무장유격대 청와대 150m까지 접근.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무장유격대가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 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다 두근두근 할 정도로 호해를 뿌렸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게 이제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김신조 이후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네. 어렸을 때거든요.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려서 처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향토의 비군가예요. 예비군이 그때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1번을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앞번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도가 여기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수도를 갖다 중심부를 갖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뭐 제2의 수도로서 그때 세종시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2수도 개발이 그때 기획은 됩니다. 실행은 안 되지만. 그래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강남 개발. 그래서 상당 부분 왜냐하면 한강 이남 쪽으로 옮겨 놓는 게 방어에 편하지 않습니까? 강남 개발에는 그래서 그러면 강남 이 개발. 안전에 대한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전시 상황에서는 이제 교도보를 끊겠다라고 본 거죠. 자,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노린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노린 엄청난 테러를 준비합니다. 1983년 10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83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은 미얀마인데 당시엔 버마라고 그랬죠. 버마.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내각의 거의 절반이 쓰러졌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웅산 테러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서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3년 10월 9일 일요일에 발생한 사건이고 테러범 3명이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행사 전날까지 우리 측 보안 요원들이 다 점검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던 상황인데 행사장 천장 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실제 죽일 뻔했었던 테러 미수 사건이었던 게 불과 몇 분 차이로 도착 직전에 이제 폭탄이 터진 겁니다. 대통령이 등장할 때 보통 이 예우, 의전 곡을 연주하잖아요. 근데 그걸 리허설 하던 도중에 테러범들이 그걸 실제 등장으로 착각했다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폭탄이 먼저 터져서 목숨을 건졌던 사건이죠. 당시 사건이 얼마나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적이었는지는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잖아요. 동아일보가 호해로 보도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방문 버마에서 대폭발 사고, 서 부총리 등 15명 사망. 저때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하는 내각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취재를 갔던 취재 기자도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당시에 온통 대한민국이 다 슬픔과 분노에 잠겼던 때였고 요 사건 이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총리 혹은 뭐 장관과 차관이 한 비행기를 타지 않는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있기도 했었어요.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북한이 처음엔 굉장히 발뺌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게 뭐냐면 전형적인 그 요인 암살 수단이었어요. 천장 위에다가 폭탄 설치하는 거.
아웅산 그 묘소에서 설치했던 게 천장에 이게 크레모아 지뢰였어요. 한 방향으로 빵 터지면서 자탄이 700개가 나가는 거. 야. 이 맞으면 벌집이 돼서 죽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 70년대 초반 때 국립현충원 동작동에 거기에 현충문 위에다가 북한이 이거 설치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과할 때 이걸 터뜨리려고 해서 똑같이 크레모어를요. 네네네. 근데 불발이 됐거든요.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지붕 위에다가 크레모어를 설치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여기 스튜디오에 이 전두환 암살 작전을 전모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시죠? 야, 근데요. 전모를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야, 근데요. 김일성 때는 이제 68년도 1.21 사태가 있었고 네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란군 사태입니다. 북한에서는 란군 사태라고 그러는데 버마 수도가 란군이어서 란군 사태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솔직히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1982년도 아프리카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4개 나라하고 캐나다를 순방하려고 그랬는데 북한 공작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홍보주재 대사관에 지휘부를 차리고 과장하고 저가 안내원이고 북한에서 테러 분자 3명이 왔고 그 사람들이 버마에 갔던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대통령 뒤를 쫓았죠. 그래서 제가 한 1,500km를 자동차를 가지고 쫓았는데 아프리카 차에 거기에 이제 폭탄이 있었고 이거 쓰는 머구리, 오리발이 있었고 가봉에 리브르빌에 도착을 했는데 리브르빌에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거사가 진행되는데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쫓아다닌 거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 딱 전날에 전문이 왔는데 위대한 수령님이 지시로 이 작전은 취소한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것이 얼만데 가봉에서 일이 터지면 아프리카 50개국이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 하지 말고 딴 데서 하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비로소 내가 어마어마한 작전에 동원되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말을 쓰던 사람들인데 나는 일본말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계속 일본말을 했고 우리는 앞에서 계속 욕했죠. 저 쪽발이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근데 고 선생님, 고동지 저희들 일본 사람 아닙니다. 오, 뭐였어?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했으면 영칭어가 나왔을 거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언을 썼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죽으면 고용한 동무에게 공화국 영칭어를 수여하게 해달라고 유언까지 썼었습니다. 뭐야? 그리고 느낌으로 뭔가 큰 거는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통령 암살이라는 걸 몰랐는데 콩고 대사관에 돌아와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발설하지 말라. 그래서 각서 찍고 도장, 지장 다 찍고 그랬는데 결국은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뭔가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란군 사태입니다. 이 아웅산 사건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북한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타겟을 정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테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북한의 이 도발은 좀 약간 다른 형식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납치. 그러니까 요인 납치였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뭐 기술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를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킨다든지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70년대 누가 필요하다. 그럼 그런 기술 갖고 있는 애를 납치해와라. 이런 지들은 섭외라고 했겠지. 아웃소싱. 아웃소싱. 우리에게도 아마 기억에 남으실